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이번 주 맛수 두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광진을 예비후보 김병민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설 민주당 광주 서갑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이 제3지대는 11일 만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이제 헤어졌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분열, 내전이란 단어를 떠올릴 만큼 지금 격렬해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화약고로 불리는 대구 경북 이 현역 의원 물갈이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세 개의 이슈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최고 30%까지 감점을 받게 되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 이게 통보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 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에 따른 혁신 공천이다. 혁신에는 당연히 고통이 수반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 불법성 짙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악용한 비명계 학살 아니냐. 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자, 먼저 송갑석 의원님. 네. 자, 민주당은 이제 시스템 공천 이거를 자랑을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시스템 공천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저희 민주당은 지난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공천 잡음 이 정도를 넘어서서 공천 파동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실상이 어쩔 것 같고 또 의도가 어쩌고 이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 또 언론의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를 불과 한 달 반 앞두고 있고 우리는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또 그것을 빠르게 불식시켜 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한 2, 3년 전에 공정이라고 하는 이슈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까? 근데 저 당의 공천은 공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상을 주게 되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설사 개중에서 공정한 경쟁을 뚫고 나온 후보들마저도 다 불공정한 것처럼 우리 당의 후보들이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현재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단히 재빠르고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상대당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 그동안 이제 양당 정치 속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국민들께서 상대 정당이니까 비판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내홍이나 공천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닌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불공정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뉴스를 지켜보면서 상징적인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자아내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사실 임종석 전 실장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중성동 지역의 임종석 실장이 나오고자 의지를 피력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들이 여과 없이 비춰졌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불려지는 인사들은 공천에서 뭔가 더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핵심적으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건
여론조사들이 돌아가서 그 여론조사 결과 지표가 특정인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잘 모르는 일처럼 시간이 좀 지체됐었고 나중에 그 상황들을 알고 보니 당내에서 진행됐던 일들이 결국은 확인되면서 도대체 민주당이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이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게 됐었죠. 아마 민주당이 과거에 해왔던 예처럼 기본적인 경선을 골자로 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을 진행했다면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민주당의 그런 경쟁력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민주당 내 상황이 상대 정당에서 보기에도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조금 문제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에 대한 뭐 학살이다, 또 아니다 이런 논란은 뭐 정치적으로 이제 제기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당에서 공관위원장이 하위 10%, 20%를 이제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불거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에서는 이 하위 평가가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2023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작성했다. 그리고 총무국 근무에 암호를 걸어 보관했다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의혹이 불거지고 하면서 이제 불신을 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 네. 그렇죠.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당사자로 앉아 있습니다. 네. 네. 하위 20%인데요. 뭐 하위 10%에 안 들어간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또 고마워해야 할지 모를 웃지 못할 상황인데 그냥 저와 관련해서는 그냥 한 말씀만 드리자면 국회의장이 주는 국회에서 주는 공식적인 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국회의정 대상이라고 상금이 무려 500만 원입니다. 네. 예.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만들어져서 1, 2, 3회 수여가 됐고 네. 이제 올해면 뭐 한 5월, 6월 중에 아마 수여가 되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1, 2, 3회를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연달아 받았거든요.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1, 2, 3회를 연달아 받은 국회의원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300분의 2의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인데 저희 당에서는 하위 20%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아직 통보가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뭐 특정 매체에 이 명단이 흘러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매체에 의하면 이런 거죠. 31명 중에 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친명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보면서 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3명 정도인 것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럼 이랬을 때, 아니 물론 저는 글쎄요,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겠죠, 지도부가.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우연이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비명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할 때 상대 친명 후보의 뭐 2달 넘게, 석 달 넘게 마타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하위 20%다. 저 사람은 컷오프 될 거다. 이런 것에 시달려 왔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출직 하위 이 평가를 저희가 한 지가 저희 당이 이걸 시스템에 도입한 지가 꽤 됐죠. 근데 한 번도 이게 대단한 불명예고 낙인이니까 한 번도 제가 거기에 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커밍아웃을 하고 나온 상태인데 이것이 갖는 낙인 효과 또 이것의 신뢰성은 저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량적인 평가 수치를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국회 본회의 출석률, 예. 상임위 출석률 입법활동. 이런 입법 활동에 대한 수치가 있을 수 네. 있을 거고요. 또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놓여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게 됐다면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하위 평가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위 평가에 대한 그 명단을 스스로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님 같은 분들을 보면 의정 활동에 대한 개량적인 평가 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또 상대 정당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같이 토론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해보다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같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하위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니 국민의힘을 비롯한 상대 정당에서도 또 당내에서도 이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됐는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 하위 평가 일부 사람들이 공개가 됐을 때 썩 납득하기가 어렵다면 민주당에서 어떤 기준에 의한 평가가 됐는지를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위 평가에 대한 10%, 20%도 같이 공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 하위 평가에 들어간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분들이 상위 평가를 받았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상위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상위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혁혁한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에만 공정함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평가가 진행됐다면 이것은 강한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뭔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당의 기본적인 객관성은 결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 정당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길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것들이 그나마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불만과 성토 이런 게 있었는데 홍익표 의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했던 분인데 사당화 공천은 안 된다. 정치불명의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해야 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문제 있는 여론조사는 제외하도록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송 의원님? 뭐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당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해야 할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뭐 그 정도로 가능할까 이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근본적으로 앞으로 뭐 지금도 이미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경선 진행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불신이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도 지역구에 저희 당 지역구 예비 후보가 무려 8명이나 되고 예. 또 저희 당에서 대표적으로 여론조사가 아주 무차별적으로 많이 진행된 지역이 우리 김병민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여론조사 또 이런 식의 근본이 없는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의 현역 의원인 저를 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여성분을 넣어서 그분은 뭐 예비부 등록을 한 적도 없고 출마선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 당원인지도 불분명한 이분을 민주당 후보, 이낙연 전 대표를 개혁신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아예 그렇게 제 이름은 빠진 채 그렇게 경쟁력 조사까지 돌리고 있는 뭐 이런 데가 저 한 군데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무차별하고 무분별하고 그다음에 정체불명예 그리고 아무도 했다라고 하지 않는 그렇지만 결국 당에서
한 걸로 드러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이 정도 조치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앞으로 공천 이제 경선이 들어가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민주당을 사랑하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안타까운 게 이제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 전직 국회의장들, 뭐 이제 상임 고문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이 하위 20%의 비이재명가가 대거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또 마지막에 그 성명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대표가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총선 승리의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역할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난해 때 3총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가 뭔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모습이 작년도에 뉴스로 회자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뭔가 함께할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을 도모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다라고 하는 평가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을 오래 지켜왔던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길로 가게 됐을 경우에 총선에 대한 패배뿐 아니라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통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간에서 나서서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를 잘 표현하지 않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메시지가 나온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의 과정들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요구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한 사퇴나 뭔가 모종, 불출마를 비롯한 모종의 역할들이 요구되는데 그걸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한 50일도 채 남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낼 전기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도 이제 공천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내관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중성동갑 여기 출마하기를 원하는데 또 송파갑 출마를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거부를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광주 민심도 만약에 임종석을 임의로 탈락시키면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송갑석 의원님. 네. 이 부분도 내관이죠. 임종석 전 실장이 예비후보 등록한 지가 한 40일 정도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그 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시도를 했었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의 재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고 또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하길 네. 원합니다. 나의 선택이 당 지도부에 혹시 부담되는 건 아닌가. 네. 또 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전략 속에서 내가 어떤 쓰임새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듣고 싶고 묻고 싶고 조율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먼저 상의를 구하는 게 맞고요. 우리 일체 상의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4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에라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자, 좀 이렇게 보자. 성동은 이렇고 또 송파는 이렇고 또 호남은 이렇고 이러니 임종석 실장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난맥상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저희 당 입장에서 예전의 성동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마용성 하면서 이미 성동은 어려운 네. 지역으로 됐고요. 근데 이 40일의 파동을 거치면서 이제 성동은 험지가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한석이라도. 네. 아니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 저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
그러면 한 석이라도, 물론 과반을 넘은 심판이면 더 좋겠지만 한 석이라도 더 국민의힘보다 많이 얻는 것이 저희 당의 필생의 목표가, 필사적인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동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놓고 나서 이 임종석 실장한테 말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은 이제 이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건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 이외에는.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저희 당은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근본적인 질문에 부닥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민주당은 이길 의지가 있는가, 이 네. 선거에서. 이 말은 선거를 앞둔 정당에게 이길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지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저러기 힘든데? 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평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제 임기 마지막에 정무수석을 했던 이철희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김병민 최고 마지막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이 상황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당 전체의 승리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생명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갖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위기감에 처해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본인 중심의 민주당이 형성돼 있지 않게 된다면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서 지난해 체포동의안 이 가결이 됐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과격한 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기를 자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훗날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을 하거나 그리고 뭔가 자신만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을 가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2018년도에 당시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을 펼쳤던 이재명 당시 정치인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 설 수 있는 길들을 사실 그 당시에 친문 진영은 열어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포용성과 다양성을 완전히 좀 닫아놓고 있는 길로 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임종석 실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도 일부 단수 공천 지역 예비 후보들이 이제 당사까지 찾아와서 뭐 시위도 하고 있고요. 또 반발 양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는 조금 갈등 양상이 덜하죠. 그런데 내관은 영남권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입니다. 이제 당이 경선 득표율 20%를 감산하는 하위 30% 이하 현역 의원 명단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예. 이게 이제 혼선을 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꼼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출마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마지막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명예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잘못된 명단들이 나가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됐을 때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사람인지 유추될 수 있는 정도의 보도가 나갔을 때 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런 보도가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결국 적절한 계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어긋난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당의 평가로 다음 총선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매우 합당한 일일 텐데요. 이게 특정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주기나 그 사람들의 정치적 명예에 먹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전체 선거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다수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비해서 의석이 매우 적은 사실 소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남아있는 현역 의원들이 조금 더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는 공간들
공정한 경선 구도들도 마련해주고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빈 공간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힘을 투여하면서 수도권 격전지 중심의 탈환을 위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총선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제 절차 남아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이제 많이 컷오프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생길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우리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언제 할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뭐 초반 아직 뭐 초반 중반으로 접어드는 이제 스케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무슨 뭐 재미가 있거나 뭐 흥미 포인트가 있거나 예. 뭐 감동이 있거나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제4 권역이라고 하잖아요. 강남 서초 대구 경북 이제 여기를 드디어 남겨놓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제4 권역에 대한 공천의 처리가 얼마만큼 조금 욕심을 내자면 국힘 입장에서 욕심을 내자면 조금 감동도 있고 파격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혹은 그렇게 욕심까지는 안 내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느냐가 결국 그 국힘 이번 공천의 성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것은 지금 뒤로 지금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당이 이제 마지막 그 어려운 고비에 와 있는데 이제 저희 당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공천 과정이 뭐 점수 마이너스 받을 일만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마지막을 잘 장식하면 저희 당은 또 회복할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해왔는데 마지막을 또 잘못 장식 못하면 항상 또 이게 상대적인 거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제4권역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구미을이라든가 경산 이런 이제 TK 지역 8곳이 이제 어떤 경선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정인데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대구 달서갑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홍석준 의원 지역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 진행 상황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누구나 그 권력의 힘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어하고 그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내 중심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전진 배치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거의 모든 공천 과정이 전례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제기됐던 가장 큰 의혹은 두고 봐라.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주임의 검사 공천할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사람들 다 전부 컷오프로 쫓겨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들을 민주당에서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윤심 공천, 검사 공천이라는 건 있지 않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바탕으로 사천 논란 중심에 단 1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건 너무 사람들을 좀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조금 더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바꿔주고 혁신 공천하면서 감동을 줘야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더 잘하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공정한 경선 과정들을 보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특정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마 대구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주기보다는 적어도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을 줄 거라 생각하고요. 강남 서초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보수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는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고 보수의 대표적인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이미지는 실력을 중심으로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얼만큼 투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여기에 공천할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마지막 남은 지도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이제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그 이슈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의 획기적
해제 기준을 마련해서 20년 만에 개편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조두순 사례를 들어서 살인 등 중대 범죄자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송 의원님, 그 이제 민주당 네. 입장에서 보면 뭐 여권이 가진 프리미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총선용 아니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메가서울이야말로 총선용이고 네. 정말 이것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진지하게 네.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지하게 한번 저는 과연 이런 식의 수도권 집중이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거냐. 네.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늘리는 것. 정말 이것은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나라가 OECD 중에서도 또 그 상위의 나라 중에 있을까요? 어떻게 2,000명을 한 해 증원을 합니까? 한꺼번에. 아니 뭐 그 2,000명이라는 숫자도 엄청나지만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네.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게 과연 이게 이런 식의 정책은 너무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순회를 쭉 하고 네. 있잖아요. 도대체 호남은 언제 오신다는 건지. 네. 뭐 아니 좀 늦게 올 수는 있죠. 근데 뭐 이게 예정이라도 조금 뭐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호남은 아예 지금 현재까지는 패싱하고 수도권 중심 또 어제는 울산을 갔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한 호남 민심에서는 아무리 선거도 선거지만 결국 또 선거를 앞두고 좋은 것이 이럴 때 또 그 지역에 와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호남에서는 또 광주에서는 도대체 광주는 언제 오느냐 호남은 언제 오느냐 광주와 호남의 어려운 점은 광주와 호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뭔가의 가슴을 터는 토론은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이런 요구 꼭 좀 만나시면 전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워낙이나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알 거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 이 재앙 수준의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가다가 그런 쪽을 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처음 의대 정원 확대를 우리가 추진한다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 있는 이 모 정치인들도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실패했던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꼭 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이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지금 현재 문제를 지켜보게 되면 이 문턱을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의사정원 확대 문제는 다시는 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정의 과정들은 얼마든지 일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의 방향성에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에는 여야가 정치권이 좀 힘을 하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지역에 대한 이제 방문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기억해 보면 참 많이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광주에서 근무했던 지난달의 인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광주 복합 쇼핑몰 얘기도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아마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각 지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을 텐데 광주 그리고 전북에 있는 지난 또 새만금에서 이뤄졌던 잼버리 파행으로 인했던 지역민들의 상처도 있는 만큼 전체 호남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좀 국민의힘에서 좀 흥미로운 게 그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당대표로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뜻밖에도 최일선급 당직자
당 총무국장에게 그 자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용산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건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제 개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찬성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사천리 진행돼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지금 현재 위성정당, 자매정당이라고 불리는 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을 만들게 되면 현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부가 가서 의석을 어느 정도 가져야 앞순위 배정이 될 것이고요. 지난번 2020년에 그런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례정당이 실제 당시에 있었던 모 정당과 전혀 다른 의사처럼 진행되다 보니까 그 파열음들이 국민께 고스란히 전달이 됐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비례정당과 함께 모든 선거를 일사천리 치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보고 여기에 놓여진 하나의 과거와 다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이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럼 이 비례정당에는 국민의힘의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는 선거운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법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있는 후보자 입장이라면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 이 정당을 뽑아달라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표격으로서 쭉 국민의힘을 이끌면서도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이 정당을 뽑아달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이 힘을 쭉 빼고 결국은 국민들 보시기에 여기는 우리의 비례정당입니다라고 확고하게 보기 위한 실무형 체제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게 민주당에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니 저는 방금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당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 저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구나. 저는 방금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부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 뭐 저희 당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기사를 못 봤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죠. 유력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정당이고 어떤 면에서는 의석을 놓고 싸우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일당이 돼야 되는데 못 가게 유력한 두 당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무난하게 또 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을 때 왜 뭐 위기의식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라도 저는 뭐 한 50일 가까이 남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짧지 않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이제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호소한다면 또 지지자들한테 집결해달라고 호소한다면 저희 당에도 충분한 기회가 앞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지대 빅텐트가 11일 만에 기둥이 한 두 개쯤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 도생의 길에 나섰습니다. 거대 1, 2당의 패권 정치, 이 진영 정치를 타파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결국 지분 싸움 같은 구태 정치만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예. 이제 총선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각자 도생할 수 있을까요? 비례 의석을 두고 좀 나름대로의 경쟁 과정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준비된 자원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의 기본적인 지지율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선뜻 나서겠다는 사람들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설 밥상머리 민심을 앞두고 이 여러 정파들이 하나로 모여서 기호 3번을 만들겠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정당을 탄생시킨다면 최소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쭉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게 한 일주일 기간 동안 나왔던 모든 뉴스는 내홍, 갈등,
결국은 파국으로 치달았거든요. 현재 구도 속에서는 지역구 선거보다는 아마 각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번 제3지대에 큰 기대를 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3지대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번에 출연한 3지대의 성공의 가능성을 저는 그래도 조금 높게 보는 편에 예. 속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너무 크고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의 핵심이 양당에 집중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제3지대의 나름의 성공 가능성, 의미 있게 제3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은 틀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는 의미 있는 3지대의 포지셔닝을 두 당 다 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가볍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큰 이야기도 때로는 뭐 아주 그 깨알 같은 작은 이야기도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이렇게 던지면서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어야 됐는데 결국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 갔어야 됐는데 뭐 선거운동 정권을 누가 갖느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 순간 제3지대가 갖는 매력은 바로 식어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정치 때문에 신물을 느껴서 제3지대에 고개를 돌렸던 건데 참 한 일면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낙연 새로미래 대표는 민주당을 대체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민주당은 죽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공천 갈등 내용이 이제 현역 의원들 일부가 그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지 않겠냐는 이제 전망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김종민 의원 한 명이 몸을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 결국 개혁신당에 남는 길을 선택했고 다른 의원들이 민주당의 현재 상태에 정말 절망감을 느끼고 이탈해서 하나의 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지율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수치를 잘 못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이끌고 있는 조국 신당 같은 경우가 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오히려 유의미한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갔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과제는 개혁 신당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을 유의미하게 확보하는 것. 예. 이 선행 과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되면 차라리 무소속 연대처럼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 새로운 미래에 힘을 싣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송 의원님을. 네, 뭐 비슷한데요. 이제 저희 당 물론 이 31명 그 중에서는 이미 탈당을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이분 중에 뭐 앞으로 탈당할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네.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고요. 탈당보다는 당 내에서의 이러한 불리함을 안고 정면으로 맞서는 이런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은 저의 집입니다. 예. 제가 제 집을 놔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네. 박영준 의원하고 이제 똑같은 입장이시죠. 네. 우리 송갑수 의원님은. 자, 그런데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가 공천관리위원장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선임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원조 신노고요. 또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 대해서 파시즘 또 홍위병 이런 이제 거친 말로 비난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남 내에서 이낙연 신당이 이제 아마 지역구 출마자도 낸다고 하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2016년도 모델을 생각해 보면 당시 민주당의 이른바 2015년도 16년도를 거치면서 반문 정서라는 게 호남 지역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끌고 있었던 국민의당이 절대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호남지역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에 대한 이 반대 심리와 또 특정 지정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주자가 같이 맞물려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그거를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밖에서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유력한 경쟁 구도나 거기에 대한 정치적 세력화가 돼 있었다면 지금의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독주는 멈출 길이 없을 것 같고 현재 그 반대되는 구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파생시키는 뭔가 정치 권력의 새로운 출현 이건 남은 한 50여일 기간 동안은 조금 힘들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의 이른바 이제 반 윤석열 대통령 정서 이게 좀 또 뿌리가 깊고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깜짝 놀래키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 민주당 1차 경선 발표가 있었는데 뭐 제주 뭐 광주만 놓고 보면 광주 세 석이 다 현역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탈락했죠. 탈락했죠. 뭐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광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요. 저는 지금과 같이 민주당의 공천의 난맥상 파동이라고까지 일컬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과연 광주의 민주당 지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거든요. 여전히 광주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존심, 마지막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모습이 그런 식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광주에서도 민주당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광주의 어떤 정치 시계도 뭐 만만치 않게 지금 그 안개 속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뭔가를 수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정당이 이제 결별하면서 개혁신당이 사실 그 국가 보조금 이제 6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위장 결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어떤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법상 반납할 수도 없답니다. 법을 만들어서 추후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는 그러면 국민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여도 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결과론적 측면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그 두 정당이 헤어지게 되면서 이것은 법적 미비 사항들을 뚫고 들어간 개혁신당의 사적 혜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뭐 돈 때문에 그렇게 합치고 헤어졌다 했을 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만은 그만큼 그 중간에 국고 보조금 문제가 딱 맞물려 있으면서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적인 이미지, 쇄신에 대한 이미지들이 퇴색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거든요. 뭔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색깔과 또 국가적 비전과 방향들이 분명했을 때 돈과 또 국가의 보조금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시작부터 좀 퇴색된 면이 이 국고보조금 6억이라는 게 좀 컸다 생각합니다. 네. 송 의원님도 한 1분 정도만. 이 6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무슨 6억 원에 만나고 헤어지고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냥 뭐 선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이걸 가지고 세금이 허투루 써졌다. 이제 이런 것이 정치권 스스로를 이제 갉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한 주간 정치권의 현안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 50초씩만 하시죠. 김병민 최고부터. 네, 선거가 이제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공천의 과정들이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뭔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강하게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 준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은 이 50여일이 아니라 단 5일 동안에도 얼마든지 요동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민심을 준엄하게 느끼고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핵심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국민의힘 선거에 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갑석 의원님. 저희 당에서 하위 20%가 발표되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하위 20%고요. 근데 뭐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억울함이나 뭐 그 부당함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찌 됐건 이제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제가 또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속에서 생존을 하게 될지 안 될지야 저희 당원과 광주 시민들 손에 달린 문제지만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걱정되는 문제는 우리 당의 선거가 이렇게 가서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말로 밤잠을 설치는 이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설사 호남 출신인 제가 첫 번째 경선의 고비를 여행이 넘어서 국회의원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저 또한 똑같은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구성원 모두 저를 포함해서 50일도 채 남지 않는 오히려 공천 파동이라고 나오는 이 불거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로 친명 비명 친문할 것 없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253개 전 지역구에 그 누구의 과거도 따지지 않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해서 승리하는 것 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부에게도 네.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네. 마지막 기회를 살렸으면 한다는 간곡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정치는 허업이다, 헛짓이다 이런 말을 남겼던 김종필 전 총리가 국민은 잠자는 사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털만 잘못 건드려도 물어버린다는 거죠. 자, 민심의 눈치를 보는 쪽에 국민이 표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 맞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